14강 연력학 제1법칙의 마지막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연력학적 과정인데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력학적 과정 1, 이거 다음 시간이 연력학적 과정 2로 14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력학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역학적계와 연력학적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이죠. 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물체들의 모임인데, 이 물체들의 모임을 물리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가 역학적계고 다른 하나가 연력학적계겠습니다. 역학적계와 연력학적계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역학적계는 물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물체 하나하나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물체 하나마다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체가 좀 많더라도 하나하나 다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적계에서는 한 물체 또는 여러 물체가 계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연력학적계는 무수히 많은 물체가 계를 구성합니다. 무수히 많다는 게 100개, 1000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이때는 물체 하나하나에, 개체 하나하나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를 기술할 때 우리 연력학적계라고 해서 특별히 기술하는 이제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역학적계와 연력학적계는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상태를 바꾸는데, 역학적계는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힘이라고 부르고, 연력학적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열과 일에 의해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대표할 때 역학적계는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물체의 위치와 속도, 위치와 운동량,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그냥 위치와 속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적계는 그 계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상태를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와 속도로 상태가 대표되는데, 어떤 한 상태에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호작용 결과가 바로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바뀌겠죠. 이렇게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바뀌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가 바뀌면 그 바뀐 것을 그대로 이제 기술하는 게 바로 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력학적계가 외부와 이제 열을 교환하고 일을 교환하면 압력, 부피, 온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압력, 부피, 온도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을 이제 열과 일을 교환할 때마다 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마치 운동 경로를 그리듯이 그린 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그게 바로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적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연력학적 계란,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이 운동하고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그런 계인데, 이 계의 상태는 전체적인 상태는 압력과 부피와 온도로 대표가 되죠. 이렇게 압력과 부피와 온도로 대표되는 상태가 외부와 열과 일을 교환하면, 열과 일을 교환한다는 것은 외부와 더 높은 온도의 계와 접촉시키면 열이 흡수되고, 더 낮은 온도의 계와 접촉시키면 열이 이제 방출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피스톤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연력학적계가 외부에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이렇게 열과 일을 교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가 외부와 열과 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무엇이 바뀌어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압력, 부피, 온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 압력, 부피, 온도가 바뀌는 값의 모습을 쭉 연달아 이제 나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력학적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적 평형입니다. 열적 평형은 우리 이제 전에 이미 공부를 했었죠. 열적 평형을 얘기할 때 우리 두 연력학적계의 열적 평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적 평형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열의 알자 이동이 없는 것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두 연력학적계를 접촉시키면 그때 이제 여러 알자 이동, 다시 말하면 열은 바로 무질서한 운동이니까 무질서한 운동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쪽으로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그 양이 같으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자 이동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조건을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두 개의 온도가 같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두 연력학적 계의 열적 평형은 두 연력학적 계의 온도가 같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이 열적 평형은 서로 다른 연력학적 계의 열적 평형도 얘기하지만 한 연력학적 계 내부에서도 열적 평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 내부에서 열의 알자 이동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의 모든 부분의 온도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에다가 열을 가하는데 계의 어떤 일부분에만 열을 가한다고 하면 그 계의 내부의 온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열적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고 오래 기다리면 계 내부가 전체가 한 온도가 되는데 그때 계가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계에다가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 일부가 다른 일부보다 온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래 기다리면 계가 열적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연력학적 과정을 도표로 그리면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도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도표가 바로 뭐냐면 PV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V 도표는 가로축에 부피를 그리고 세로축에 압력을 그려서 연력학적 과정을 표시하는 이제 도표인데, 어떻습니까? 연력학적 상태는 연력학적 계의 상태는 압력, 부피, 온도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뀌는 것이 연력학적 과정이니까 PV 도표에서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PV 도표는 무엇만 표시했냐면 압력과 부피만 표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표시한 PV 도표를 그리려면 이렇게 축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축은 압력이라고 하고 부피라고 하고 세로축은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가 연력학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열과 일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바뀌면,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연력학적 과정을 표시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부피는 VI고 처음에 압력은 PI다. 그리고 나중 부피는 VF고 나중 압력은 PF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는 따로 표시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 온도는 이제 온도에 반비례하게 이렇게 그린 것인데 그렇게 따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작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작은 부분 여기 이만큼 델타 V만큼 이렇게 변했을 때 이때의 압력을 P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이 작은 부분의 이 넓이를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에다 델타 V를 곱한 게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계가 외부의 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계가 외부의 한 일을 PV 도표의 연력학적 과정을 그린 아랫부분의 넓이를 한 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는 여기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P 델타 V를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죠. 여기가 요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V가 아니라 DV라고 한다면 DV는 바로 무엇이에요? 미분 변화량입니다. 델타 V는 차분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DV는 미분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한 일이 어떻게 되냐? 요 넓이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PDV 이렇게 표시되고, 이때는 우리 요거 이퀄 사인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미분만큼 변하면 그동안은 미분은 이제 아주 작은 거죠. 그동안은 압력이 변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PDV와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V 도표를 다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아까 DV가 이제
dV라는 간격 동안의 한 일과 같으니까 그걸 적분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쭉 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VI에서 VF까지 V에 대해서 적분한 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처음의 조건의 상태에서부터 나중 상태로 가는 동안 걔가 외부의 한 일이 바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아래에서 가로축까지의 넓이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걔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PV 도표를 그리는 것만으로 이제 연력학적 계가 일을 어떻게 하고 열은 어떻게 흡수하고 하는 것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이 PV 도표가 그런 데서 널리 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적 과정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그래서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역학적 계와 연력학적 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학적 계는 상태 변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치와 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상태는 처음 위치와 처음 속도, 나중 상태는 나중 위치와 나중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력학적 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처음 상태는 상태가 요거 압력, 부피, 온도니까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와 처음 온도, 그 다음에 나중 상태는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와 나중 온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연력학적 계가 서로 외부에 상호작용하면서 역학적 계나 연력학적 계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역학적 계는 힘을 작용하면서 연력학적 계는 일과 열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어떤 시간이 경과하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바꾸겠죠. 근데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힘을 이 역학적 계에서는 반대로 작용하고 연력학적 계에서는 열과 일을 반대 순서로 교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역학적 계에서도 만약에 받는 힘이 보존력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다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필름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시간이 과거로 흐른다고 한다면 마치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건 보존력만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보존력이 아닌 비보존력도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서 마찰력 같은 것이 포함된다면 그 힘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역학적 계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연력학적 계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면 그걸 가역 과정이라고 부르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연력학적 계가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연력학적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열과 일을 반대 순서로 교환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연력학적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가서 처음 상태에 그대로 도달하면 이거를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피가 증가하는 팽창 과정에 의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바뀐 경우 부피가 감소하는 수축 과정에 의해서 똑같은 경로를 따라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연력학적 과정이 이제 가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역 과정은 어떤 때만 가능하냐면 사실은 그 상태 하나하나가 항상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연력학적 과정에서만 가역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열적 평형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열을 교환하고 또는 일을 교환하면 계 내부의 일부의 온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오랜 시간 기다리면 그 다음에 그 계가 열적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에 이르게 하려면 그 연력학적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가역 과정은 어떠냐면, 우리 이제 그 열적 평형을 이루지 않고 진행이 되더라도 그때 압력, 부피, 온도는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열과 일을 빨리빨리 작용시키면서 이렇게 나중 상태까지 이런 연력학적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로로 열과 일을 교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처음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열적 평형을 유지하지 않고 팽창 과정을 통해 도달한 나중 상태는 수축 과정을 통해 원래의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는데 이런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연력학적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연력학적 과정은 어떻습니까? 상태 변수가 3개씩이나 돼가지고 압력, 부피, 온도가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변하면 사실은 이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해 놓았냐면 우리 연력학적 과정을 공부할 때 이 3개 중에 하나는 일정에 고정시키고 변화하면서 어떤 연력학적 계가 있으면 그 연력학적 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탐구를 하는데 그래서 연력학적 과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연력학적 상태는 압력, 부피, 온도로 대표되는데 이 중에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연력학적 과정이 일어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비열을 할 때 등적 비열, 등압 비열 하는 게 있었죠. 등압 비열은 어떻게 합니까? 실린더가 있으면 실린더 위에다가 추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부피가 변하더라도 부피의 압력은 항상 실린더에 의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고정이 되죠. 자, 그런 것을 등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때요? 이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거 이건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등적 과정은 우리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변화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등적 과정은 우리 등적 비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피가 변하지 못하도록 피스톤을 고정시켜 놓고 열을 갖다가 통과시킬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피는 안 변하니까 그건 등적 과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데 등온 과정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주위에다가 어떤 연력학적 계가 있으면 그 연력학적 계에 높은 온도 연력학적 계를 접촉시킬 것 같으면 어때요? 열을 흡수하게 되죠. 낮은 온도의 연력학적 계를 접촉하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일정한 온도의 연력학적 계를 접촉시키고 그 연력학적 계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그 접촉시킨 연력학적 계는 열을 좀 흡수하거나 방출하더라도 온도가 별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 저장고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열 저장고를 연력학적 계에 접촉을 시키면 그러면 그 연력학적 계의 온도가 열 저장고의 온도와 같아지는 열적 평형을 유지하겠죠. 항상 열적 평형을 이룰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서 열적 과정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등온 과정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외부와 열을 교환하지 않는 연력학적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단열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과정이 있으면 그 상자를 만들었으면 그 상자가 열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단열재로 만든 이제 그 상자 안에 연력학적계가 있다면 그 연력학적계의 연력학적 과정은 단열 과정이 되겠죠. 근데 그런 단열 과정을 만들려면 좀 이제 실제로는 복잡하겠지만 우리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단열 과정으로 설명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뭐냐면 빨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런 연력학적 과정을 설명하려면 이게 가역 과정이 되려면 항상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천천히 진행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빨리 진행하면 그때는 어떤 그 조건이 성립하냐면 열이 이제 전달되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단열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등압 과정과 등적 과정과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